나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야? 전부 다. 영희야, 오해하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당신 말 안 들어. 나 요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 가족을 위해서. 형부, 그 말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앉아라. 믿었기 때문에 더 오래 속았던 여자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저를 눈멀게 했는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야 해요. 우리 가족은 5식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명희, 오빠 성재, 그리고 막내인 저은경. 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에서 농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무역 대리점을 운영하셨어요. 직원이 3분인 소규모였지만 거래처가 꾸준했고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신용으로 버티는 장사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아버지 곁에서 행정일을 보셨고 오빠 성재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 실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권유하셨는데 오빠도 싫지 않다며 들어온 거였어요. 언니 명희는 달랐습니다. 회사 생활보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고 서울 쪽 여행사에서 상품 기획 일을 했어요. 부침성이 좋고 낯가림이 없는 언니였는데 그래서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언니가 데려온 사람이 한준혁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는 저희 집 저녁 식사였습니다. 언니가 미리 전화해서 은경아, 이번에 내가 소개할 사람인데 좀 잘 봐줘 하고 부탁을 했었어요. 저는 그냥 응, 알겠어 했는데 내심 궁금하긴 했죠. 한준혁은 언니보다 3살 많았고 건설 자재 회사 영업팀장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데 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어머니한테도 직접 어머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깍듯이 하더라고요. 키가 크고 말이 또렷한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안정적이었고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타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거셨어요. 무역 대리점은 잘 모르겠지. 아, 저 오기 전에 좀 찾아봤습니다. 농기계 부품 수입 유통이죠. 거래처 신뢰 관리가 핵심인 업종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눈을 한번 깜빡이셨어요. 직접 찾아봤어요? 오실 분 사업 이야기인데 모르고 오면 실례일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솔직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성의가 있다는 느낌, 준비를 해온 사람이라는 느낌. 저녁 내내 한준혁은 말을 잘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경청했고 오빠한테도 업무 이야기를 먼저 물어봤고 저한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오늘 사람 진짜 괜찮던데. 언니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치? 나도 그래서 오래 봤어. 그날 저는 진심으로 언니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했어요. 한준혁 쪽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비용 상당 부분을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한테도 명의가 좋다면 그걸로 됐지 하셨다고요. 형부, 그러니까 한준혁은 결혼 후에도 처가에 자주 왔습니다. 명절엔 먼저 연락을 해서 찾아왔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막걸리를 챙겨오고 오빠한테도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제가 이것 좀 들게요 하면서 짐을 먼저 들었죠. 저는 그때마다 좋게 봤습니다.
사람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오랫동안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그 사람이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같은 연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연기를 제일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오래 믿어온 사람이라는 걸. 언니와 한준혁이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별 탈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울 쪽에 전세를 얻어 살았고 각자 직장을 다니며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행복해 보였어요. 전화할 때 목소리가 좋았고 만나면 남편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복잡해요. 행복해 보였던 게 진짜 행복이었는지, 아니면 언니가 행복한 척 했던 건지, 아니면 진짜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달라진 건지, 그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부터 언니 전화 횟수가 줄었어요. 저는 그게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직장 다니고 살림하면 피곤하잖아요. 언니가 원래도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그 무렵에 한준혁이 동호회를 시작했어요. 주말 등산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언니한테 들었는데 남편이 요즘 등산에 빠졌다고 건강에 좋다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좋은 취미 생겼네 싶었습니다. 오빠 성재가 저한테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꺼낸 건 언니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였어요. 우리 형제끼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였는데 오빠가 맥주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경아, 혹시 명희 언니 요즘 어떤지 알아? 왜?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기보다는 언니 목소리가 요즘 좀 가라앉아 있더라고. 그냥 피곤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언니랑 통화하다가 뒤에서 한 형부 목소리가 들렸거든. 응. 근데 그 목소리가 좀 날카로웠어. 언니한테 뭔가 짜증내는 것처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 오빠가 그냥 잠깐 들은 거잖아. 오빠가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저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신호를 흘려보낸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언니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언니, 요즘 괜찮아? 하고 물었어야 했는데, 아니, 그냥 안부가 아니라 진짜로 물었어야 했는데, 언니, 준혁 씨랑 요즘 어때? 하고요. 저는 하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게 조심스러웠고, 오빠가 잠깐 들은 거 가지고 언니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신호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준혁은 명절마다 왔고 아버지한테 살갑게 굴었어요. 어떤 명절엔 아버지 회사 거래처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아는 업체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고 어머니한테는 선물도 챙겨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흐뭇해 하셨어요. 저 사람 성의가 있어.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한준혁이 처가에서 보인 모습과 언니한테 보인 모습이 같지 않았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어른들 앞에서는 늘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 짐을 먼저 드는 사람, 먼저 웃는 사람, 먼저 말을 거는 사람. 그런데 언니한테는 어땠는지, 그건 나중에 언니 입으로 직접 듣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솔직하게 운 건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가을이었어요.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은경아, 나 좀 볼 수 있어? 우리는 언니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가 먼저 와 있었는데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도 안 시키고 그냥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없었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았어요. 언니가 말할 때까지. 한참 뒤에 언니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요즘 이상해. 뭐가 이상해? 돈이. 저는 그 한마디에 등이 살짝 서늘해졌어요. 돈이 어떤데? 통장에 돈이 자꾸 줄어. 준혁이 월급 들어오는 날 내가 확인하면 맞는데 중간에 자꾸 빠져나가. 뭐 쓴 거냐고 물으면 거래처 접대했다고 하고 차 수리비라고 하고. 그게 맞을 수도 있지 않아? 은경아, 한 달에 접대비가 얼마나 나와야 저렇게 빠져? 그리고 차는 올해 2번 고쳤대. 나는 차 문제 있다는 말 들은 적이 없거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준혁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 물어봤지. 그랬더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가계부 같은 거 너무 따지지 말라고 했어. 그 말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가계부 따진다는 표현이. 돈이 줄어드니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른 건 없어? 언니가 잠깐 망설였어요. 등산 모임 간다고 주말에 나가는데 어떤 날은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와. 등산을 밤 12시까지? 뒤풀이라고. 산악회 사람들이랑 먹고 마셨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언니 표정을 보니까 그 이상 말하기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좀 더 확인을 해봐. 뭔가 패턴이 있나 없나. 어떻게 확인해? 카드 내역이나 통장 거래 내역, 언니도 볼 수 있잖아. 공동 계좌면. 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오면서 저는 오빠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오빠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말해서 언니가 더 불편해지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저는 결국 오빠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2번째로 제가 신호를 흘려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오빠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우리 언니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같이 챙겨보자고.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믿고 싶었거든요. 돈이 줄어드는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늦게 들어오는 건 그냥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그렇게 저는 2번째 신호도 그냥 넘겼습니다. 언니 결혼 6년째 되던 봄이었어요.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전과 또 달랐습니다. 흥분했는지 살짝 떨렸어요. 은경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준혁이 카드 명세서 봤는데 이상한 게 있어. 저는 그 길로 언니 집에 갔습니다. 한준혁은 출장 중이었어요. 언니가 식탁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있었는데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석 달치였어요. 언니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항목들이 있었어요. 여기 봐봐. 저는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지역 숙박업소 이름이 2달에 걸쳐 3번 나와 있었어요. 지역은 서울도 아니고 출장 지역도 아닌 곳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지역이었어요. 준혁 씨 거기 출장 가? 없어. 그 지역 거래처 없어. 저는 뭔가 말이 막혔어요. 혼자 여행 다녀온 거 아니야? 혼자가 이 금액이야? 언니가 가리킨 금액을 보니까 2인 이상은 돼야 하는 숙박비였어요.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 씨한테 물어봤어? 아직. 증거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또 있어? 언니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성 의류 브랜드 온라인 결제 내역. 2번이었어요. 이건 내 사이즈 아니야. 내가 입는 브랜드도 아니고. 저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은경아, 나 요즘 잠을 잘 못 자. 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닐 수도 있잖아. 생각하다가 맞을 것 같다 하다가. 근데 아닌 것도 같고 미칠 것 같아. 저는 언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아채고 언니한테 물어봤더라면
언니 전화 횟수가 줄었을 때, 오빠가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한 번이라도 더 파고들었더라면 언니가 이렇게까지 혼자 버텼을까?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말했습니다. 오빠, 명희 언니 집에 좀 이상한 것 같아. 오빠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이야기를 하자 오빠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내가 명희한테 전화해 볼게. 오빠, 조심해서 해줘. 아직 확인된 게 아니니까.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준혁을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좋게 봤던 것들이 하나씩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 살갑게 굴었던 것, 어머니한테 먼저 짐을 들었던 것, 저한테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던 것, 그 모든 게 갑자기 다른 색으로 보였어요. 어른들 앞에서만 그랬던 것 아닐까? 집에서 언니한테는 어땠는지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언니한테.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목소리가 이전과 또 달랐어요. 이번엔 흥분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무너진 목소리였습니다. 은경아, 나 아버지 모르게 말할 수 있는 데서 만나자. 우리는 언니 집에서 좀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는데 어떤 앱이었습니다. 스포츠 베팅 관련 사이트였어요. 이게 뭔지 알아? 알아. 준혁이 핸드폰에서 찾았어. 저는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언제부터야? 모르겠어. 내역 보니까 적어도 3년은 됐어. 3년.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처음엔 소액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점점 금액이 커졌어.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 언니, 그럼 그동안 사라진 돈이? 응, 도박이야. 저는 언니 손을 봤어요. 언니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알고 있어? 내가 봤다는 거? 아직 몰라. 근데 어떻게 찾은 거야? 준혁이 어느 날 핸드폰을 식탁에 놓고 나갔는데 알림이 계속 오더라. 처음엔 그냥 뭔가 싶었는데 화면에 잠깐 뜨는 거 보니까 숫자가 이상했어. 그래서 잠금 해제하고 봤지. 언니가 웃었어요. 웃음이 슬펐습니다. 비밀번호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더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비밀번호는 결혼 기념일인데 핸드폰 안에는 도박 앱이 있고. 은경아, 그것만이 아니야. 언니가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이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들이었는데 언니가 스크롤을 내리자 내용이 보였어요. 저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몇 줄만 봐도 충분했어요. 언제부터야 이건? 모르겠어. 남아있는 게 이 정도인데 지운 것도 있을 거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돈도, 여자도, 동시에. 언니가 말했어요. 은경아, 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어.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식 비용도 많이 대주셨는데 이게 알려지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혼자 버텨왔던 거잖아요. 저는 그날 집에 오자마자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오늘 언니 만났는데 이거 우리 둘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다 얘기할게. 오빠가 들었습니다. 도박 이야기를 하자 오빠도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은경아, 나 사실 좀 이상하다 생각한 게 있었어. 뭔데? 한 형부가 우리 회사 거래처 쪽에 뭔가 물어본 적이 있어.
거래처 결제 조건 같은 거. 그게 좀 이상했는데 그냥 관심이 많은가 보다 했거든.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형부가 관련 업계에 관심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였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됐습니다. 한준혁이 도박한다는 걸 언니가 직접 따졌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옆에 있어 달라고 했거든요. 장소는 언니 집 거실이었어요. 저녁이었고 한준혁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언니가 식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한준혁이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처음에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언니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한준혁이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딱 1초만. 그 다음에 바로 풀렸어요. 아, 이거 그냥 친구들이랑 가끔 소액으로 하는 거야. 큰 거 아니야. 3년 동안. 3년? 그게 3년이 됐나? 내역 다 봤어. 작년 하반기에 한 번에 얼마 넣었는지도. 한준혁이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명희야, 그건 내가 복구하려고 한 거야. 좀 잃었는데 되찾으려고 한 번에 넣은 거지. 지금은 안 해. 지금도 하잖아. 아니야. 핸드폰에 아직 앱 깔려 있어. 그건 그냥 지우기 귀찮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준혁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표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표정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당황한 것처럼 보이되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언니가 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숙박 내역이 있는 것. 이건 뭐야? 한준혁이 명세서를 봤어요. 아, 이거 영업팀 회식 다음 날 숙박한 거야. 술 많이 마셔서 집에 못 온 거야. 혼자? 팀원이랑. 팀원 이름이 뭔데? 왜 그걸 알아야 해? 알아야 하니까 물어보지. 한준혁이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낮아졌어요.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명희야, 나 요즘 많이 힘들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또 뭔가 물어보고. 나도 지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섬뜩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힘들다고 먼저 말하는 것. 그게 언니를 가만히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그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한마디를 했어야 했어요. 형부, 지금 언니한테 피해자처럼 구는 거 저도 보이거든요. 그 한마디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날 한준혁은 결국 도박은 일부 인정했어요.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잃다 보니까 되찾으려고 했다고. 이제 안 한다고. 숙박권은 계속 팀원이랑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날 밤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은경아, 나 믿어줘야 하나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믿기가 어렵다. 언니가 잠깐 침묵했어요. 나도 그래. 근데 막막해. 그 다음날 오빠한테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오빠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경아, 나 지난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 우리 회사 거래처 결제 조건 물어봤다는 거. 응. 그게 좀 더 생각해 봤는데 형부가 거래처 쪽 현금 흐름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해하게 됐을 때는 이미 더 많은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건 언니 집에서 그 대화가 있은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은경아, 나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오빠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오빠가 파일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회사 거래처 중에 한 곳 대금 정산이 이상하게 처리된 게 있어.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형부랑 관련이 있어? 직접적으로 형부 이름이 들어간 건 아닌데 형부가 몇 달 전에 그 거래처 담당자랑 직접 연락했던 기록이 있어. 그 담당자가 나한테 따로 연락이 왔거든. 뭐라고? 대금 일부를 본인 계좌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처음엔 실수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째도 비슷한 요청이 오니까 이상했던 거야.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그게 확실해? 아직 확인 중이야. 거래처 담당자가 문자 내역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는 아셔?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해지기 전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아버지가 형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버지가 한준혁을 얼마나 좋게 보셨는지 알았거든요. 성에 있다고, 준비를 해온다고. 그 성의가 사실은 무엇을 위한 준비였는지. 오빠, 형부가 우리 회사 거래처 현금 흐름 알고 싶어 했던 거, 이것 때문이었던 거야? 그랬을 거야. 저는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 왔을 때 아버지 사업을 미리 공부해 온 것, 거래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 아버지한테 살갑게 굴어온 것, 회사 거래처 결제 조건을 물어본 것, 그게 다 이어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 주변을 천천히 파악해 온 사람.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만날 수 있어? 언니를 만나서 오빠가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가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언니,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알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아왔던 거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언니도 그랬던 거예요. 언니, 이제 알아야 해. 응. 그래야 언니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뒤로 오빠는 거래처 담당자한테 문자 내역 원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부 핸드폰 번호와 그 담당자가 나눈 대화 내역을 확인했어요. 명확했습니다. 한준혁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대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수령한 것.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한 번에 수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문제였어요. 오빠가 파악한 것만 12번이었고 파악하지 못한 것이 더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박 내역과 그 금액이 대략 맞아 들어갔어요. 잃으면 만들고, 만들면 또 잃고, 또 만들어야 하니까 또 건드리고. 그게 반복이었던 거예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은경아, 이거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빨리 할수록 좋아. 더 이상 이 사람이 거래처 쪽에 접근하면 안 되니까. 그날 우리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준혁의 첫 인상을 다시 떠올렸어요. 아버지한테 깍듯이 인사하던 사람, 어머니 짐을 먼저 들던 사람, 아버지 사업을 미리 공부해 오던 사람, 그 모든 게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자리는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희 집 거실에 아버지, 어머니, 오빠, 저, 언니가 모였습니다. 한준혁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일단 가족끼리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가 파일을 꺼내서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읽으셨어요. 읽는 내내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파일을 덮으시고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야? 제가 확인한 건 이게 다예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거래처 담당자가
이걸 다 증언해 줄 수 있어? 네. 본인이 먼저 이상하다고 알려온 거라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셨어요. 어머니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명희야, 언니가 네 했어요. 너는 알고 있었어? 도박은 알았는데 이건 몰랐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얼마나 낮고 조용했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화가 나신 게 아니었어요. 아니, 화가 나셨겠지만 그 화가 목소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한준혁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집으로 오라고. 한준혁이 온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들어오면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다가 거실에 다 모여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웃었어요. 다들 모였네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도 연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파일을 식탁 위에 놓으셨습니다. 앉아라. 한준혁이 앉았습니다. 파일을 봤어요.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 됐어요. 딱 1초. 그 다음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거래처 담당자 이야기야. 원본 문자 내역도 있어요. 한준혁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천천히. 저는 그 손을 봤어요. 떨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한준혁이 말했어요. 아버님, 이게 오해가 있어요. 오해? 거래처 쪽에 제가 개인 비용으로 먼저 접대를 한 건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정산받은 거예요. 회사를 통하면 처리가 느려서.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그 거래처 담당자가 직접 증언했어요. 이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 사람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2번이요? 한준혁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태호 씨. 한준혁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나는 지금 많이 화가 났는데 소리를 안 지르고 싶어서 조용히 말할 거야. 아버지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어요.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한준혁이 잠깐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내렸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있어. 한준혁이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저는 언니가 뭘 꺼낸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 숙박 내역과 그 문자들이었어요. 명희야. 한준혁이 언니를 봤습니다. 이건 다른 거야. 다른 거라니. 오해야. 언니가 핸드폰을 도로 집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말 믿지 않아. 그 한마디가 참 담담했어요.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한준혁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붉어졌어요. 명희야, 나 요즘 진짜 힘들었어. 회사에서도 압박이 심하고 도박은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게 다 가정을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아서 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도박을 가정 때문에 했다는 말. 가정을 지키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 그 논리가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오빠가 말했어요. 형부,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알아요? 성재 씨, 나는 지금 진심으로. 형부가 힘든 건 알아요. 근데 그 힘듦이 이 문자들이랑 이 내역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준혁이 오빠를 봤다가 아버지를 봤다가 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저는 그 눈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한준혁이 뭔가를 더 말하려고 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어요.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거래처 담당자한테는 내가 직접 연락할 거야. 빠진 금액은 다 돌려받아야 해. 아버님, 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당신이 먼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낫겠지. 한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 자리에서 한준혁이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죄송하다는 말. 그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몰랐어요. 아버지한테인지, 언니한테인지, 자기 자신한테인지.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어요. 드라마에서 나쁜 사람이 들키는 장면처럼 속이 시원하거나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무거웠어요. 언니 얼굴이 무거웠고 아버지 얼굴이 무거웠고 그 방 안 공기가 다 무거웠습니다. 그 이후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거래처 담당자와 직접 정리를 하셨어요. 법적 조치를 바로 들어가진 않으셨지만 한준혁한테 빠진 금액 전부를 상환 기한과 방식을 정해서 요구하셨습니다. 한준혁은 받아들였어요.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었으니까. 언니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천천히 하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것도 안타깝기도 했어요. 한준혁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거래처 쪽 일이 알려지면서 본인 회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건이 있는지 감사가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결국 퇴직을 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쪽 이야기는 언니가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충분히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존중했어요. 더 파헤치는 게 언니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몇 달이 지났을 때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경아. 응, 나 이혼하기로 했어.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무섭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해. 그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 맞아. 언니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언니 웃음이었습니다. 오빠랑 너 고마워. 내가 혼자였으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운 게 아니었거든요. 더 일찍 해줬어야 했는데. 첫 번째 신호에서, 두 번째 신호에서 진작에 언니 옆에 섰어야 했는데. 언니, 내가 더 일찍 봤어야 했어. 아니야. 나도 보고 싶지 않았어. 다 우리가 그랬어.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 더 아팠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첫날을 떠올립니다. 한준혁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아버지한테 깍듯이 인사하던 모습, 농기계 부품 수입 유통이라고 미리 공부해 온 사람, 그 성의가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었는지, 아니, 어쩌면 처음엔 진짜 성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경계가 어디였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나빠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한테 솔직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신호가 왔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불편해도 물어보는 것, 믿고 싶어서 눈을 감지 않는 것. 저는 그걸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어요. 언니가 지금은 좀 괜찮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낯설었는데 요즘은 나쁘지 않다고요. 잠을 잘 잔다고 했어요. 그 말이 가장 다행이었습니다. 잠을 잘 잔다는 말. 그동안 얼마나 못 잤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준혁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한 선택들이 어느 하나도 어쩔 수 없이 한 게 없었거든요. 매 순간 선택이었어요.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은 선택들.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이 됐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처럼 지금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돼요. 주변에 말해도 됩니다. 불편해도 물어봐도 됩니다.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저는 그걸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은 일찍 아셨으면 합니다.